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42호에 게재된 새로운 규제 유로7, 전기 자동차도 포함시킨 유럽의 의도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7호로 44에서 48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배기가스 규제의 틀을 뛰어넘은 새로운 룰이 탄생할 것이라고 최근 일본 자동차 회사의 파워트레인 기술자들은 다가올 변화의 조짐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시하는 것은 유럽의 새로운 환경 규제인 유로7입니다. 지금까지의 규제는 내연기관 탑재 차량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유로7에는 전기 자동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 엔진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25년 7월부터 승용차에 적용될 예정인 이 새로운 규제는 자동차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파트 1은 유로7에 관련한 10가지 의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유럽의 새로운 환경 규제 유로7의 등장에 자동차 업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유럽의 관례입니다. 이런 룰 메이커가 추진하는 유로7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 10가지 의문을 풀어보면서 이 새로운 규제의 포인트 및 유럽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X는 어떤 것인가로, 유로-X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상한치를 정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1992년 7월에 유로1이 도입된 것이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현행 규제는 유로6D로 규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성능에 관한 규제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도 있지만 이것은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악의 경우에 벌금 지불로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유로-X는 규제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엔진차의 배기가스 물질을 규제해온 유로-X이지만 유로7에서는 규제 자체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파워트레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환경 규제로서 영향력이 한층 강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유로7의 도입 시기로 유럽위원회 EC는 2022년 11월에 몇 차례나 연기해온 규제안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승용차와 소형 자동차는 2025년 7월부터,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상용차는 2027년 7월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타이트한 스케줄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S&P 글로벌 모빌리티 재팬의 나미다 디렉터는 신형 차량과 생산 차량에 대해 유로7의 적용 개시 시기를 나누지 않은 점이 자동차 업계에게 있어 큰 과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의 규제는 우선 신형 차량에 도입하고 1, 2년 뒤에 생산 차량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나갔지만 이번에 공개된 유로7에서는 신형 차량과 생산 차량의 도입 시기를 구별한다는 기재가 없어 모든 모델에서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어려워 파워트레인의 라인업을 좁히는 자동차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셰플러에서 CTO를 맡고 있는 바그너 씨는 시험 방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유로6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경 사항으로는 승용차 배기가스 성분에 관해서는 가솔린 엔진차와 디젤 엔진차에서 규제치가 공통화되었으며 새로운 규제 성분으로는 암모니아가 추가되었습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도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미루어졌습니다. 배기가스 성분 이상으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규제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차량의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마모 분진도 대상으로 할 방침이기 때문에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전기 자동차나 연료 전지차도 대응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동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내구성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배기가스 기준인데 왜 전기 자동차가 대상인지, 규제 대상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 유럽 공동체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은 규제 강화로 감소해 왔지만 이로 인해 배기가스 이외의 물질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견 일리는 있지만 이면의 전략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비롯한 신형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부품업계에서 전기 자동차의 보급으로 중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흐름을 견제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유로7의 규제치는 어떤 것인가로 타이어 규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규제치와 시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2024년 말까지 규제치를 제한하기 위해 시험 방법 및 기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치 결정이 2024년 말까지 미루어지면 적용까지의 유예기간은 약 반년밖에 없게 되는데 브레이크에 관해서도 시험 방법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로부터 5년 후 또는 10만 킬로미터 주행 시점에서 배터리 용량이 초기 상태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26년경부터 도입하는 차기 배기가스 규제 Advanced Clean Cars 2의 배터리 요건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유로7용으로 추가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단 저렴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배터리로는 클리어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배터리 업체를 걸러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로7의 배기가스 규제치로 유로6D의 규제치 가운데 가솔린차와 디젤차 중 엄격한 촉을 채택해 단일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의 경우 유로6D에서는 가솔린차가 60mg per km이고 디젤차가 80mg per km였는데 유로7에서는 가솔린차의 규제치를 채택하여 60mg per km입니다. 수치만 보면 그렇게 엄격해지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클리어의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형 엔지니어링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독일 FEV의 일본 법인 FEV 재팬의 우에다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는 유로6D에 대응하는 파워트레인으로는 유로7의 규제치를 클리어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각 배기가스 성분의 규제치가 같아도 시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로7은 실제 사용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의 배기가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상주행에서 배기가스의 양을 평가하는 RDE 시험을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롤러 위에서 자동차의 노상주행을 제한하는 셰시 다이나모 메탈을 사용하는 기존의 시험 방법보다 온도와 노면 상태 등 조건이 폭이 넓어져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냉간 시의 배기가스 저감은 기업들의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발 테마입니다. 냉간 시동 시에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에 온도가 충분히 올라있지 않고 배기가스의 정화 능력이 낮습니다. 대응책으로는 촉매 강제 가열이나 배기가스 온도 상향, 촉매 근접 배치, 촉매 열 용량 저감, 냉각 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터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촉매를 가열하는 전기 가열식 촉매 채택을 검토하는 자동차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48V 간이 하이브리드 차와 스트롱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이것으로 촉매를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로7 도입에 의한 차량 코스트로 이 이유는 코스트 증가에 대한 예측도 밝혔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휘발유차는 80에서 181유로, 경유차는 357에서 929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차량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트 차이를 최대한 작게 보이고 싶은 EU의 의도를 감안하면 유로6D에 준거한 최신 차량을 유로7에 대응시킬 경우의 시산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유로7으로의 대응을 위해 $2,000 이상의 코스트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한 엔진차에 많은 디바이스를 추가하는 것보다 모터를 추가한 하이브리드가 저렴해지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승용차 부분 CEO를 맡고 있는 셰퍼 씨는 배기가스나 로우 에미션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유로7 이외의 규제인 사이버 보안이나
안전 규제 등도 차량 규제 패키지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조합하면 자동차 한 대당 코스트가 2,000유로 이상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새롭게 추가한 암모니아에 대한 대응으로 암모니아는 가솔린 엔진의 혼합 기체로 연료가 진한 상태에서 탔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재 엔진 대부분은 연료와 공기의 비율이 이른 공연비에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기통 내에서 진한 곳과 옅은 곳이 존재합니다. 진한 곳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기 쉬운데 엔진 단독 제어로 이것을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 암모니아 산화 촉매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희박한 혼합 기체이기 때문에 연소 자체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질소 산화물 대책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시 암모니아 산화 촉매 탑재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배기가스 상태를 상시 관측하는 OBM으로, OBM은 온보드 모니터링의 약자로 배기가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유로7에서는 OBM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상세한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라이프타임에 걸쳐 배기가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 및 장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인데 실용화된 차량용 배기가스 측정 장치로는 너무 용량이 큽니다. 열 번째로 유로 8은 존재하는지. EU는 2035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탑재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탑재 차량이 사라지게 되면 환경 규제로는 유로7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유로7부터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연료 자동차 같은 제로 에미션 차량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 X8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기가스 규제 유지의 필연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합성 연료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수소 엔진차 등이 보급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새로운 환경 규제로서 유로 8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럽의 환경 규제는 유로7이 큰 고비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서결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무인 방어, 무인기와 인공지능, 인공위성을 훌로 활용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